내부자들 오랜만입니다. 둘 다 바쁜 분입니다. 안민석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지위가 역전됐어요.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도 우리 안민석 의원 내가 그 우정을 항상 잊지 않고 제가 시간만 흘러가면은 그래도 안민석 의원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제가 함께 하려고.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시면은 그 대중들이 저보고 막 뭐라 그러는데요. 뭐 김성태 원내대표 친하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시는데 저 안 친합니다. 뭐 라면 몇 번 먹은 거 그것도 라면 먹으면서 티격태격 했고요. 독일 여비 뭐 좀 보태준 거 그거 그때 100불밖에 100불이었어요. 뭐 1000불 정도 될 줄 알았더니 그러고요. 열어봤더니 100불이었어요? 예. 전혀 저 안 친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님 좀 잘 하셔야지 제가 욕을 덜 먹습니다. 대표님 요즘 욕 좀 드셨죠? 배부르시죠? 뭐 야당 하려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아니, 야당도 칭찬받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야당이 칭찬받으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 하자는 대로 아무 소리하고 잘 따라주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아니면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이 칭찬받는 경우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많이.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 비판하는데 그 소리가 아무래도 좀 크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 원내대표 되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제가 당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 따라가지 마라. 따라하면 안 된다. 예? 그런데 사실 보수의 생명이 품격이거든요.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그거는 안 어울려요. 보수가 품격을 잃으면은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막 막말하고 막 지르고 그러면은 보수가 버틸 수가 없을 텐데요. 좀 품격 있는 보수, 제 말씀 좀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는 원내대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야당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은 이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이렇게 대하고 진짜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협치를 위한 진정성을 갖추면은 저 같은 사람이 원내대표 할 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국정 운영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되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참 힘든 야당이에요. 지금 뭐 좀 있으면은 또 삼성 이재용 또 이제 재판 결과도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하죠, 그냥 지금. 건성동 또 좀 이따 말고. 보사위원장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뭐 이재용 부회장을 뭐 비호하거나 그 입장을 도돈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비호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지만은 뭐 그거는 아니죠. 지난 최순실 국조특위 당시에도 저는 재벌이라고 해서 그 어떤 배려나 특혜를 베푸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 부회장의 이 항소심 법원의 판결도 저 개인적인 어떤 뭐 감정이나 행평성의 문제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뭐 쉽게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재판부가 사법부를 존중한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내린 판결인 만큼 이건 개막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재판 결과가 자신 생각과 다르다고 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법치주의를 예전에 보수도 많이 그랬어요. 판결 예를 들어서 제가 무죄 받았을 때도 엄청 공격했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 근데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정말 이 재판정을 향해 가지고 침을 뱉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이게 많이 나가시네. 지나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판결인 것이죠. 개야 삼성이 웃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개도 웃고 소도 웃고 돼지도 웃을 거예요. 이게 겁먹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겁을 먹고 돈을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겁준 적이 없다고 할 텐데요. 완전 재벌 봐주기 판결이고요. 한마디로 삼성이 정의를 이긴 판결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전에 이 사단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공장장도 기억나실 거예요. 두 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 3월 16일인가요? 이재용 뇌물 5년. 사건을 다루는 예. 그 주심 판사가 예.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 그럼 그건 교체됐죠, 근데. 하루 만에 교체됐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교체된 이후에 그러면은 왜 그분이 애초에 주심 판사를 맡게 됐고 그런 특수한 관계 있는 분이 그 다음에 하루 만에 왜 교체가 됐는지에 대한 취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단 한 건의 취재가 없었어요. 야, 네. 이게 삼성의 힘이구나. 삼성의 힘을 제가 느꼈는데요. 이번에 역시도 이 판결은 삼성의 힘을 예정돼 본 있었다? 거죠. 네. 예정돼 그래서 있었다. 1년 전에 이미 제가 이 불행한 판결을 예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공장장도 제 얘기를 안 믿었죠. 뭘 안 믿었나요? 그 안민석 의원께서 뭘 안 믿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객한 입장이 나갔을 때는 좀 제재를 하세요. 좀 전에 약간 제재했습니다.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놓고 지금을 침을 뱉고 또 개도 소도 막 이렇게 벌면 이 방송이 뭐가 됩니까? 좀 전에 그렇게 합리성과 품격을 또 중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이 또 나서서 우리 국회가 나서서 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면 저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검찰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검찰이 부족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특검에서 사실상 좀 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안종범 수첩을 다 배제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데. 그러니까 이 항소심 선고 이르기까지 재판 과정 이 자체를 돌이켜 보면은 특검이 공소장을 수차례 이렇게 변경했어요. 이런 게 이 재판부에서는 일관된 법 적용에 이 특검이 얼음을 겪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표현이 뭐 과한 아니 제가 뭐 조금만 있었지만요. 이야기 더 하면은 예? 특히 또 1심하고 2심 판결의 결정적 요인이 된 그런 묵시적 청탁이라는 그런 말을 놓고도 돈 준 사람 있잖아요. 돈 아니, 받은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요. 법조계에서는 이걸 무죄로 하고 증거가 없다는 말과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돈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있는데 무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판사가 말이에요. 바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그 엄청난 사실상 국회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있는 그런 엄청난 내용도 또 무혐의로 이렇게 결정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뭐 편향적이고 균형성을 상실한 어떤 그런 판사의 이런 판결이 그동안 사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 판사에 대한 시간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처럼 이 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투는 재판은 이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없다 것이에요. 이겁니까?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국민들이 하루 만에 그런 여론 많은데요. 국민청원을 예. 청와대에 15만 명이 하루 만에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안민석 의원님 또 한명숙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돈 준 사람도 안 줬다고 그러고 받은 사람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유죄를 때렸어요. 이번에 이거는 받은 사람이 있고 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무죄가 원혜영 됩니까? 의원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또 본 것은 결코 아니에요. 36억 했죠. 36억. 그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 재판부예요. 또 뇌물 공여 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가 된 거예요. 36억이면 많은데 그거 36억만 인정해도 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개인이 36억이면 절대 안 풀려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라 제가 아직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가장 헌법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이래가지고 정경유착 고리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업가가 세상에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기업가가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요. 저는 이번 이 판결이 집행유예를 미리 정해놓고서 판결문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받을 만큼 이건 애초에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저는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권성동 위원장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요. 예. 자, 이 여검사가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심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검에서 수사를 이제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권선동 법사위원장이에요. 네,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이죠. 위치에서는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우리 원내대표께서 한국당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셨어요? 김성태 원내.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저분이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일 수가 없죠. 근데 원내대표가 권선동 법사위원장을 불러서 사부임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 있는 것조차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반론해 주시죠. 그 다음에 권선동 위원장은 지가 억울하면은 이 폭로검사를 고발을 하셔야죠. 자, 기다려보세요. 지금 안미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안 검사의 세 가지 주장은 당시 시간 순서와 또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에요. 앞뒤가 첫 번째는 예. 2017년 4월에 춘천지검장이 당시 김순환 검찰총장을 면담한 직후에 급히 불구속 처리하라고 종료했다 그렇지만 이거는 김순환 총장이나 대검 또 춘천지검장이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당시 수사팀 의견으로 이게 대검에 보고돼서 결정된 사안이야. 본인 자신이 이걸 구속 기소를 할 건지 불구속 기소할 건지 두 의견을 동시에 이렇게 개진해서 여검사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허위사실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권선동 의원이 위원장이 그 허위사실로 어차피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 수사를 고소를 하지만 이 춘천지검에서 이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춘천지검에서 이 수사를 안미안 검사 혼자 했다면은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 또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수사는 6명이 한 거예요. 당당하다. 6명 중에 한 명이 사부임 시키세요. 사부임 왜 안 시키세요? 예? 사부임을 시켜야죠. 법사위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민석 의원님이 밖에서 누가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이 있어가지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안민석 의원 교문에서 사퇴시키라 그러면은 사퇴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 윤리규범도 있잖아요. 상임위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은 검사가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또 안미안 검사가 수사 중에 여러 경로로 이 항의와 또 증거 목록에 삭제 요구가 있었다 그랬지만은 이미 이거는 모든 증거 기록이 공판에 제출됐어요. 또 피고인 측에 이미 공개돼서 열람이 이루어지고 등사가까지도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이게 삭제 요구가 있었다. 노르요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500원 주세요. 10,000원 안 걸기 다행이에요. 지난주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전당대 한다 안 한다 가지고 500원 걸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한다. 에 걸었는데 대표님은 그래도 하긴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500원 내놓고 시작하시죠. 내가 안 한다에 걸면은 예. 나는 사람으로 안 보고 있다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비정상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정말 안 할 줄 모르셨죠, 근데. 그렇게까지야, 설마. 예. 설마 했죠. 왜냐면 이 전당, 특히나 이제 당 통합이라는 거는 당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통합이나 해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전당대에서 그 당원들이 총회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뭐, 새정치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그 낡은 정치는 빠른 속도로 완전히 다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때까지 구태다 해도 결국 전당대회는 하긴 해야 되니까 강목 들고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강목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전당대회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냥, 전당대회를.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또, 언론에서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넘어가지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전당대회를 안
안 했기 때문에 500원 제가 받는 것으로 하고요. 예. 자,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예. 삼성 관련해서도 할 말이 원래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2심 판결도 자세히 보셨죠? 예. 자세히 좀 짚어주십시오. 예. 저는 이 판결은 정말 우선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 기구에 의한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대법원에서 반드시 네. 파기 환송되어 가지고 네. 새로운 항소 심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산 해도표 아니다. 마침 그냥 외국이었을 뿐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예, 이게 비유로 생각 안 해오셨군요. 이거. 아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예. 예를 들면 도구란 문화재를 갖다 해외에 반출했을 때 예. 그 해외 반출한 게 아니다. 그 받은 사람이 일본에 있었을 뿐이다. 아니 일본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외 반출이죠. 돈이 해외로 갔는데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고 신고하지 않고 간 돈이 그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뇌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산 해외 도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또 받은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예요. 예. 네. 페이퍼 컴퍼니인 줄 알고 보냈고. 결국에는 해외에 도피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없었다. 네. 그냥 뇌물로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해외에 있었을 뿐이다. 그런 정도죠. 그런 예. 정도죠. 그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아니 축구하다가 공이 이제 라인 밖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밖으로 찬 게 아니라 공이 밖으로 나간 것일 뿐이다. 뭐 예, 공이 선 밖에 있었을 뿐이다. 예. 반칙은 반칙이에요. 그것도 밖에서 하면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 과거에 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뭐 문호발씨 사박장이나 거액의 불법 대출 등 과거에 그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은 전형적인 폭력 사건과 다르다. 오른손을 수로 때렸는데 왼손을 때렸다 이런 거 아니면 아닙니까? 지금 얼굴 때렸는데 뒤통수를 때렸다. 전형적인 폭력 사건이 아니다. 이게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신종 사기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거. 그러므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말도 안 되는 보도 소리예요. 듣도 못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네. 기발하기 때문에 더욱 매우 철화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 승계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청탁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경유착이 아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경유착의 정의를 본인이 정해버렸어요. 예. 매우 철화 안 합니까 이번에는? 석방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 논리, 그 다음에 근거 없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 야, 이거 대단하다. 사실 이 경영권 승계는 실제로 보면은, 미리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를 한 흔적이 많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안종범 수석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민정수석한테 시켰고. 실제로 이제 그 고용복지수석에게 네. 이 제일모직하고 이 삼성물산의 어떤 그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고 네. 또 심지어 민정수석실에서도 아까 그 네. 페이퍼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현안이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갔고 저쪽은 저쪽대로 아니 그러면 지금 재판부 주장대로 하자면은 정말 건실하게 앞만 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용 씨를 갖다가 밀실로 불러다가 협박해가지고 돈을 갈취했다. 그리고 돈을 뜯겼을 뿐 아무것도 그 대가로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요. 그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청탁이 없었고 그냥 당했다. 피해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말도 사준 건 아니고 말을 이용만 했을 뿐인데 그 이용료를 또 산정을 못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용료를 산정할 수 없어가지고 이용료 산정을 하지 않고 말을 빌려 쓴 걸로 처리했습니다. 빌려 쓴 걸로.
정유라 아니면 그 말 100번 이 재판부의 판단, 증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사줬기 때문에, 네. 사줬기 때문에 최순실이 정유라를 위해서 그 말을 갖다 몇 번 바꿔요. 예. 다른 그렇죠. 그 말에 대한 소유권을 우선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면 벤츠 자동차를 사줬는데, 그 벤츠 자동차 마음에 안 드니까 볼보나 이런 걸로 바꿨는데, 그건 내가 사준 게 아니라 그냥 빌려준 거다. 아니, 차 빌려가지고 그걸 다른 차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빌려준 거라고 하더라도 그 비싼 말을 갖다가 왜 사서 빌려줬느냐. 그건 정유라를 위한 것이기 예. 때문에 그 사용료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정유라가 타다 가면 딴 사람 줄 거예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줄 사람도 없어요. 정유라만을 위해서 산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빌려준 거고 빌려준 그 비용은 산정하기 어렵다. 그런 거 산정하기 힘들면 판사에서 내려와야지. 그래서 산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산정하기 싫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산정해버리면 액수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수십억짜리 말을 한 번 타면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게 빌려서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 계산해가지고 쓴 동안 해버리면 돈이 올라가고 그러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이라는 것도 그것이 가장 좋은 어떤 상태일 때 아주 일정한 기간 타는 것이지 그 말 가지고 뭐 30만 킬로, 40만 킬로 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그 가격이라는 것이 바로 불과 짧은 순간에 다 쓰여지는 사실은 가격인 것이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피해자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런 행위의 결과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 지배권이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재산권이 강화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더 말하자면 피해자가 강도를 당하는데 더 부자가 되는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자가 됐어요. 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게 주고받았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안 보는 거죠. 아예 그쪽으로는. 그래서 피해만 입었다고. 예. 그래서 졸지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도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사실은 여러 그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놀린 재벌들이 이제 1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유독 삼성만이 예. 자신들의 그 경영권 승계와 같은 큰 어떤 예. 과제를 갖다가 편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권력에 접근했고 어찌 보면은 다른 어느 재벌도 발견하지 못한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삼성이 유일하게 발견했고 유일하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독점하려고 한 사실 거죠. 당시에 SK라거나 하나라거나 여러 가지 롯데라거나 기업 현안들이 있는 재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그 최순실이라는 대통령의 특수 관계인을 갖다가 네. 발견했고 최순실의 아킬레스건이 정유라한테 있고 정유라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이라는 것까지를 다 알아내가지고 집요한 어떤 승마협회 마사회 다 도운다고. 다 해가지고 예. 이제 그 뇌물을 갖다가 주고 사실 일을 성사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딴 재벌들은 그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삼성만 피해 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마협회 마사회까지 다 이렇게 동원하는 거는 그럼 뭡니까 도대체.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예. 그러면 국민연금 혼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삼성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괜히. 그 무용표 이사장은 혼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전에 인정하고. 시킨 사람이 없어요. 네. 혼자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해가지고. 이게 대법이라는 것이 그 사실관계를 따지진 않지만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심리와 그다음에 이제 법리 적용에 대한 심리는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제 대법원에서 앞으로 다뤄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어떤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 경영권 승계를 돕지 않았다라는 이 판단. 네. 경영권 승계는 삼성은 여러 개에서 저절로 이루어진 그리고 저절로. 문영표라는 사람이 아무런 이 권력적인 어떤 외압 없이 그냥 알아서 그냥 판단해 가지고 도와줘서 따름인. 근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산 해외 도피 부분 네. 이 두 부분은 반드시 판결을 갖다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첩도, 예.
그냥 안정범. 안정범 생각나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안정범 일기장입니까? 아니, 오늘 안정- 갑자기 경기권 선거가 생각났다. 뭐 이렇게 해서 적은 거예요. 안정범 수첩은 실록이라고 할 만큼 본인도 인정했거든요. 본인의 생각이 적은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말을 그대로 적었다. 그대로 적었다는 게 다 무시됐어요. 인정 안 됐습니다. 하나도.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뭐 증거에 눈을 감고 애초부터 이재용을 더 석방시켜야 되겠다. 그럼 집행 무죄로 석방하기는 힘드니까 부분 유죄로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그 뇌물 가액도 한 50억 미만으로 이렇게 그렇죠. 낮춰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실은 36억을 갖다가 뇌물을 줘도 일반 다른 사건에서는 그 다 실형을 갖다가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6억이나 되는데요. 백보 양보해서 보더라도. 근데 여하튼 이걸 갖다 특경가법에 적용 안 되도록 액수를 낮추고 그다음에 주요 여러 가지 혐의들을 빼고 특히나 그 형량이 높은 재산 해외 도피 부분은 완전히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짜 맞춘 전형적인 판결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된 이후에 언론들의 보도도 한겨레 경향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방송 중에는 이제 MBC가 집중적으로 비판했고 제외하고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합니다. 그 정도는 다행이고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나마 엉거주춤한 거고 조선일보는 뭐 피해자를 가해자로 그러니까 범죄자로 만들었다면서 뭐 난리 났고요. 우리나라 그 언론사의 광고주 중에 최대 광고주가 삼성인 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이재용 씨가 이렇게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작년부터 네. 2017년부터 삼성이 언론사에다 제공하는 광고 네. 4분의 1로 줄었어요. 언론사로서는 길들이 들어갔고. 예, 언론사는 굉장한 그 타격이죠, 사실은. 예. 4분의 1로 줄었다가 이제 다시 늘어나겠군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죠. 예. 좋겠어요, 부자 돼가지고. 삼성 광고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부터는 또 대법원 예. 공약을 위한 예.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갖다가 확정되기 때문에 공약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 대법원, 이제 임기들이 이제 다 돼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대법관 구성이 엄청나게 또, 뭐 장충기 문자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법관 후보 당사자가 장충기 사장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잘 봐달라고 한 문자가 있었거든요. 예. 대법관 후보들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에 손을 탔나 안 탔나.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거 노력하겠죠, 이제. 예. 그리고 틀림없이 100%죠. 예.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민심도 달라지고 또 정권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 기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시간 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빨리 재판을 안 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들의 누가 임명이 되는지 굉장히 촉구할 세우겠죠. 1심 5년 나온 거부터 그때부터 이거 손을 탔다 그런 얘기 많았었죠. 이거 5년이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집행유예 하기 위해서 저도 뭐 그 지적을 했죠. 이거는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부분이다. 딱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임명될 때도 신경 많이 써야 된다. 대법관들은 잘 판결해 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삼성은 막연한 기대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대법관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형사 13부를 신설해가지고 거기다가 배당을 했어요. 뜬금없게도. 그래서 아예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재판을 맡은 정영식 판사가 한명숙 재판을 1심을 뒤집은 사람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그 감옥으로 2년 보낸 그 당사자인데 이 판사를 13부에 딱 꽂아서 애초부터 이 형사 13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위해서 신설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혹이고요. 실제로 아주 옛날에는 뭐 쪽지로다가
심지어는 뭐 중앙정보부에서도 뭐 쪽지로다가 판사에게 형을 몇 년 때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갖다가 한 바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미리 이제 어느 재판부에다 이 사건을 배당시키는가. 네. 에 따라서 이렇게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나 없나, 뭐 커렉션이 있나 없냐. 그걸 갖다 과거에는 수석 부장 판사가 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신영철 예. 수석 부장 판사 시절에 큰 난리가 났었죠. 그런 이제 사건 배당을 갖다가 이렇게 그 당시 촛불 집회, 강우병 촛불 집회 등과 관련된 사건은 다 그런 식으로 예. 엄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큰 그런 이제 강경 보수 판사들에게 배당을 했던 일 때문에 그래서 들켜서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예. 완전히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배당하도록 했지만은 사실 이 항소심 재판부 신설이라거나 예. 또 그런 이 정영식 판사의 어떤 그 캐릭터라거나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고의적인 어떤 전자 네. 배정 못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 신설해서 거기다 딱 꽂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의혹을 의혹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을 가질만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영식 판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확신범 같은 사람이죠. 확신범. 예. 재벌 건드리면 안 된다. 재벌이 없으면 대한민국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정말 묵과하기 힘든 그런 옛날식 때렸으면 코피가 나야 된다. 피도 안 나는데 왜 폭력이냐 뭐 이런 거죠. 때렸으면 코피가 나야 폭력이다. 뭐. 본인은 근데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제 판사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것이다. 시대가 평가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것이다.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거.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대목, 코멘트에 대해서 사회가 성숙해지지 않아서 그렇다면 사회가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말은 사회가 아직 덜 성숙해서 판사들을 이렇게 비난하는데 네. 사회가 성숙하면 자신을 알아줄 것이다. 이런 취지죠. 그 성숙한 사회의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예. 저는 사회가 성숙해 가는데 저항하는 세력들이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본인은 확신범처럼 얘기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법이라는 그런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을 세우는데 쓰여져 될 그 무기를 갖다가, 네. 법적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는 거죠. 잘못 오용하는 것이고,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청와대 청원 하신 분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결국에 바로잡는 거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우리가 그러니까요. 떠들어야 됩니다. 사실. 계속 얘기를 해야 네. 되고 혹시 대법관이 교체되면 그 대법관이 삼성과 무슨 관련이 없는지 샅샅이 검증해야 되고 시민들 감시의 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상고심에 가서도 그냥 형이 확정돼 버리면 이건 정말 정신적 상처거든요.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까지 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실제 삼성이 이 일로 인해서 입은 이미지의 타격은 뭐 부회장, 오너가 나와서 그 당사자에 좋겠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룹이 입은 타격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에 이재용의 타격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받은 타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 같으면은 이 사람 다시 복귀도 못 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없지만은 이건 뭐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같으면 이게 수십 년의 40년, 50년의 형량이 나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기업 그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 우리는 유독 그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게 이제 화이트 칼라도 정확하게 맞지 않고 사실은 재벌이죠, 재벌.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 계속 다뤄가겠고요.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현직 검사가 폭로했어요. 현직 검사 폭로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서 검사에 이어서 안 검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난리는 좀 나고 있죠. 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조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안미연 검사가 이걸 폭로를 하니까 춘천지검에서 또 반박을 하고 네. 안미연 검사는 또 재반박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소속 검사와 검찰 당국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검찰 내에서는 판정이 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검찰 바깥에서 특검을 임명해가지고 수사를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지금 뭐 독립수사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일선 어떤 이 검찰관들에게 검찰에게 이걸 맡겨가지고 대검에다가 보고하지 않고 수사해라라는 건데 예. 그게 2심 전심 눈빛만 보면 다 아는 것인데 무슨 보고하지 말고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보고를 안 하면 이거는 물어보겠죠, 전화로. 예.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이걸 빨리 수사를 맡게 된다고 봅니다. 법사위에 계시면서 이제 겪어보셨잖아요. 고성동 위원장. 스스로 사임할 사람이 아니죠. 아니죠. 예. 근데 이 사건이 사실 우리나라 이 공공기관에 부정 청탁해서 이게 부정 채용한 사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조사 대상의 80%가 부정 채용 사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채용된 사람 전원이 다 부정 채용된. 그렇죠. 전원이 예. 한두 명이 아니라 80%가 아니라 전원이. 예. 그래서 이게 오죽했으면은 신임 사장이 지금 사장이 이렇게 취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엉망이니까 이 사람이 컴퓨터를 갖다가 통째로 예. 이걸 검찰에 갖고 갔어요. 통째로. 예. 그래서 증거는 완벽해요. 예. 증거는 이게 후임 사장이 전임 사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를 다시 잘못 자기도 연루된 것처럼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아예 이걸 통으로 들고 검찰에다가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보면은 채용 한 500여 명의 채용 거의 대부분 99.9%가 부정 채용됐는데 여기 누가 부탁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예. 여기에 현역 의원 이름이 5명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전직 의원 이름이 2명이 나옵니다. 예. 이 7명이 모두 같은 당이에요. 예. 그리고 7명이 우연히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강원랜드가 소재하고 있는 거 강원도 인근 지역구를 가진 사람들. 네. 그 다음에 강원랜드를 갖다가 국회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이니까 국회 감독을 하는 그 위원회. 예. 뭐 이런 등등의 다 연고가 있는 예.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데 당시 그 춘천지검장이 이걸 다 덮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름도 다 써있는데, 거기에. 예. 이름 다 써있는데 부르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덮었다가 나중에 감사원에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좌관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예. 구속된 상태에서 의원의 지시를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그 의원은 지금 이제까지는 부르지 않다가 얼마 전에부터 불렀는데 2번을 갖다가 소환을 거부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피의자 신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이분이 사법개혁특위에 들어가 있어요.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거야. 검찰을 개혁하겠다. 일부러 거기 들어갔을 수도 있네요. 아니 본인이 일부 보도됐습니다. 본인이 원해가지고 검찰 개혁하러 들어간 거예요. 사법개혁특위. 검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꾸로 방어하려고 글로 들어간 거네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점에서 권성동 위원장은 지금 본인은 자기는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를 결과에 따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 안 되죠. 법사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법무부 예산, 그 다음에 인력 관리 문제, 그 다음에 주요한 사법개혁 문제, 이거 다 법사위가 다루는데, 그런 사람이 법사위 위원장으로 앉아있으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법무부가 감독하는 게, 검찰인데,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따지자면. 그런데 이제 본인은 사임을 안 할 것 같고, 민주당이 그 사임을 강제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법사위원장이 이제 사임을 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시. 복귀하든 아니면 사임하든. 예. 그게 마땅한데, 본인은 또 본인은 좋다. 뭐 법안 처리 안 하면 누가
아쉽냐. 정부 당국이 아쉽지.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죠. 뻗대고 있는 거죠. 배짱이죠, 배짱. 자, 요 얘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올까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500원 잃을 수도 있었어.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노회찬, 심상정. 예. 심상정, 노회찬. 두 분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역할을 하십니까? 선거운동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두 분이 직접 나가시냐 이거예요. 두 분이 직접 나와서 실패한 역사가 길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나가십니까 혹시? 저는 뭐 나갈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심상정 대표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월권이고, 네. 일단, 정의당을 한 몸으로 의논하잖아요, 원래. 아니요, 정의당도 다 이렇게 개인의 의견도 있고, 당론도 있고, 네. 저는 일단은 당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은 없는데, 일단 결정은 또 당과 의논해서 내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심상정 대표도 본인 생각이 따로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논의는 되고 있는 거군요. 나가는 게 어떠냐, 뭐는. 그런 요구가 당에서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심상정 대표 얘기는 못 들어보셨고요. 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래가 지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라운드 방송.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라운드가 안 되도록 제가 최대한, 한 사람씩 발언하도록. 물론, 두 분이 흥분을 하시면 또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하면, 왜냐면은 이제, 이걸 두 번 들어야 들린다. 최소한. 한 번은 박영선 의원의 기규이고, 한 번은 나경원 의원의 기규인 다음에, 나중에 합쳐야 된대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돌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취율이 더 올라가겠네요. 이미 충분히 높습니다, 저희는. 부제가 동시상영이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실 때는 뭐. 네, 그게 좋습니다. 네, 그게 좋은데.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네, 한 사람 한 사람씩. 예,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한 분은 판사 출신이시고, 한 분은 삼성 전문가이신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습니다. 네. 아주 대단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언론도 많고요. 또 시민사회 비판도 또 많습니다. 우선 여당에서 한마디 하시죠. 저는 이 판결이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다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것은 이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 페북이 올라오지 네. 않았습니까? 운동진. 네, 상당히 저는 맞아요. 이게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판결문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 판결문을 쭉 읽어보니까 160페이지짜리. 네, 예. 1심 재판을 뒤엎는 논리가 이거 일주일 많겠네요. 네. 첫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삼성이 살시도를 사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정유라의 진술. 이것을 다만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삼성이 사준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탔다라고 얘기했는데 판사가 자기 어떤 충분한 근거 없이 이것을 그냥 추측으로 판사가 추측을 했다 오히려. 네, 판사가 추측으로 오히려 몰아붙이고요. 이런 논리가 이런 거죠. 말을 탄 게 아니라 말 안장에 올랐을 뿐이다. 뭐 그 정도의 논리 아닌가. 또 예를 들면 안종범 수첩도요. 안종범이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진술하냐면 박 전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 뿐 자신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았다. 실제 박아 적었을 수도 있어요. 네. 꼬박꼬박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자기의 그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1심을 뒤집어 버려요.
다른 재판에서도 인정됐죠. 안전보호 수첩.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전보호 수첩의 이 이제 인정 문제는 장시호라든지 문영표라든지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는 분들 여기 다 인정했거든요. 문영표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심, 2심 다 인정을 한 건데 다른 재판부와의 양형의 형평성 문제도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 36억 원만 깎아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액수 50억 원 미만으로 무조건 줄여야 하니까 왜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10년 이상이 되니까. 50억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예.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이 판결문을 쭉 읽어봤을 때 왜 36억 원이어야 되는지 왜냐 말을 공짜로 타고 차량을 공짜로 빌렸으면요 그 공짜로 탄 것 자체가 뇌물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차량을 내가 렌트하고 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있는데. 근거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돈이 많아질까봐. 네. 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또 한 일단 가지는 한 가지 합니까? 최지성.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셔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최지성, 장충기 이분들까지 다 집행유예가 됐거든요. 다 풀려났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완전히 그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요것들 판사 출신이시라 또 전문 영역이라 또 좀 유리할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 뭐 판사 출신으로 네. 사실 지금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과연 상식에 맞느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그러실 분들이 겁니다. 예. 계시겠지만 예. 너무 돈 없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말 크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일단 그 걱정을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왜냐하면 네. 저는 이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법리 문제나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니 뭐 그거는 저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게 틀렸다 맞았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먼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원 내부의 판사가 동의할 수 없다. 저도 판사 해봤지만요. 저희가 판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판사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기록을 보지 못해서 내가 대답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기록이 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 과연 기록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판사조차도 그런 비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특히 판결이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법원 내부에도 뭐 아주 심한 이야기들 뭐 석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러한 돈 없는 비판을 주도하는 것이 여권의 정치인들이다. 아, 정치인이 부추겨서 제가 좀 입에 담기 그런데 뭐 침을 뱉고 싶다. 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뭐 이런 부분 이런 표현 같은 것은 너무 원색적이지 않나 이렇게 침을 생각을 뱉고 합니다. 싶다는 그래서 아마 정청래 의원이 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일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쯤 해서 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판사들이 결국은 여론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사법부의 지적을 독립이 하고요. 걱정된다. 예. 이 그다음에 사법부의-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뭐 박영선 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국민들, 그러니까 뭐 많은 국민이든 일부 국민이든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이상한 부분 없습니까, 혹시? 저는 저는 이 핵심만 읽었어요. 판결문 다는 읽지 않고 법원에서 발표한 내용만 읽었는데요. 보면 결국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충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툼이 있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부분에 있습니까? 이 국외재산 도피 부분 같은 것은 네. 이것을 뇌물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아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본인이라면. 저도 기록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판사님들이 주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궁지에 그러니까, 몰릴 때. 아니, 궁지에 몰릴 때가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가 그래도 입법, 사법, 행정 했을 때 그 어떤 보루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의 어떤 권위를 무조건 무너뜨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무너질 만한 근데 빌미를 이제 오히려 이제 정황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뭐 충분히 박영선 의원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50억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억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뇌물 부분, 뭐 특경가법이라든지 되니까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보면 말 사용 이익 같은 것도 가액 불상이라고 한 거지 그것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계산을 하지 계산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 근데 이제 50억이 그것이 안 넘도록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지 않았다. 그 계산을 부분 그러니까 안 했지만 그것이 허점을 보인 거죠. 허점. 아니죠. 예를 그것이 들면 그것을 계산하고도 50억이 안 됐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요 가액 정도는 불상이지만 그 상당 이익으로 봤을 때 취득가액에 비추어서 그것이 합산해서 50억이 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그거를 근거를 대야죠. 사실은 50억이 이제 뭐 왜 넘지 않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시간 이거는 배분상 상식적인 그런 이 거라는 법관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잠시만 기본적인 거는 기다려주십시오.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검찰도 최초의 검찰은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본 논리를 구성했었어요. 그다음 특검에 가서 뇌물죄로 구성을 했죠. 그것처럼 1심과 달리 판단한 부분은 결국은 그 부분의 출발이 크게 달랐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근데 두 가지 어쨌든 이야기를 크게 이 하겠습니다. 최종심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기다려본다.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본다. 뭐 여기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법관의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라는 것도 맞는데 이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판사 마음대로 재판을 좌지우지하라는 뜻은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국가 이번 양심에 판결문을 따라서. 보면 이 판결문은 전반적으로 1심의 그 근거를 뒤집을 만한 논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개별 판사의 어떤 그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봤기 네. 때문에 제가 법관 개인과 삼성의 그런 어떤 유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님이 좀 지나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법사위원장을 하셨는데 뭐 형사 13부를 신설해서 일부러 맡긴 것 아니냐. 이 컴퓨터로 형사 13부 논리는 조금 이따가 컴퓨터로 얘기하고요. 배정했다는 건 이제 네. 시간 다 조금 지났으니까 이따 다음 이슈로 얘기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형사 그 컴퓨터로 배정하는 거 다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또 뭐 김진태 의원 뭐 친인척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처음 봤어요. 이게 지리서에 있어서 이거는 얘기하는데 법원에서 아주 파다하게 퍼진 아니, 소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그러면- 식의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생각을 한 가지만 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이제 다음 주제 할 시간인데요. 저희 주제 아니, 두 개를 그다음에 갖다가 시간은 제가 정합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를 그다음에 이제 하셔야죠. 그 나 이제. 의원이 하신 합니다. 얘기 예. 중에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강압에 의해서 이재용이 강압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피해자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삼성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마협회를 공장장님 통해서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승마협회를 아무리 통해서 편파라도 그랬지. 이 이슈는 저희가 큰 이슈 이슈니까요. 2개 정해갖고 하나씩 하기로 했고 시간이 벌써 이제 45분이 됐는데 저한테도 말할 나머지 기회를 이슈는 주세요. 한 1분 하죠 뭐. 네, 승마협회를 통해서 승마협회를 통해서 이미 한화가 맡고 있던 승마협회장을 삼성이 이제 승마협회장으로 막 맡으면서요. 아, 박근혜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최순실이구나라는 것을 미리 간파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제 그런 독일로 부분은-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거는 삼성이 먼저 박근혜 정부한테 접근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아니다. 부분과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예,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 대법원 한 가지- 판결을 좀 기다려보죠. 또 한 지금 가지 이제 포괄적 중요한 승계 것은 부분, 묵시적 청탁 부분 36억 다 이제 좀더 원이라는 기다려보죠. 뇌물을 받았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가능하냐. 이 질문을 저는 나경원 판사님에게 던지고 싶어요. 그거 가능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30, 보니까. 아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사회적인, 우리 국민이, 아니, 정의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5,900만 원어치 뇌물 받은 사람은 왜 감옥에 있냐, 지금. 집행유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박채윤 같은, 예? 이게 완전히 그 양형의 그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려면 법률적으로는- 차라리 인공지능 로봇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양위원이
기준을 아시다시피 입력한. 이제 예. 뇌물이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액수만 갖고 비교하지 않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액수는 사건의 내용과 이런 걸 같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36억 원이라는 액수는 일반 그것이 국민들이 법률을 위반한 평생 건 동안 만지지 아니고 못하는 돈일 수도 이건 있거든요. 법률을 위반하지 네. 않은 것,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가능하더라고요. 집행유예가. 그렇긴 한데 그것이 과연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한 있다고 가지만 생각을 여쭤볼게요. 합니다. 제가 예. 판사님 판사를 해보신 분으로서 이 안종범 수첩을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은 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안종범 수첩을 어떤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해서 그 수첩의 전부를 다 인정해야 된다. 꼭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도 하거든요. 인정 안 한 거는요, 그러면. 전부는 그러니까 아니죠. 뭐 그 안종범 수첩의 이 삼성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다는 그렇죠. 거겠죠. 전부 다 인정하는 뭐 거죠. 삼성 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저도 못 봤지만 그래서 여기 저는 판결문에 이것을 보면은 좀더 진실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성이 그러니까 이 문제다. 판사는 이 사건 자체에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수첩 사이에 이 사실을 진실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안종범이 네. 안종범 씨가 마음대로 적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인정한 건데 이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적은 사람이 나는 그대로 받아 적었다 이렇게 진술을 사안에 했는데 따라서 좀 달라질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해주시죠. 국정교과서 집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공개하시죠, 그러면. 예. 자유를 계속 빼려고 그래요 지금. 예. 자, 저는 그런데요. 지금 네. 자, 이제 잠깐만요. 동시상영 모르는 분들 아니니까 위해서. 이제 제 주제니까 좀 얘기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시죠. 제가 사안을 잠깐 요약하면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이걸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안이 포함된 걸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자, 저는요. 이 자, 정부 그런데- 들어서 지금 네. 저희 보고 색깔 논쟁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다 철진한 체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집요한 공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안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민주당 대변인이 처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다 그랬다가 뒤늦게 브리핑 내용을 고치기도 했는데요. 결국 여권에서는 어찌됐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였던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흔들겠다. 그 의도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개헌에서 밀리고 나니까 이번엔 국정교과서 집필 지침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드러내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부분에 있어서는 6.25 남침에 관련해서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이명박 정부 때에서도 다 명확히 관련된 교과서 집필 지침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적용 예정 시한 초안에 보면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하면서 남침 부분은 쏙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남북분단의 고착화의 소주제에는 뭐가 들어가냐? 반공주의와 독재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남북분단의 고착화 부분의 책임이 남한에게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요. 북한 정권의 세습, 또 북한 주민의 인권 부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뭘 드러내느냐? 새마을 운동은 또 드러내면서 결국 우리의 경제 성장도 이것이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체제상 그렇게 된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이번 잠깐만요. 정부가 그러시고. 시도하는 네. 것은 네.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통일 후에 대한민국의 형태가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나면요.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에 인민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거 우리가 지금 북한 사람 되려고 이런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열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요. 자, 저희가 그렇게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네. 부분은요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드러내면 걱정하실 수 민주주의 있죠. 앞에 여러 가지를 꾸밀 수 있습니다. 모두들 이래요. 자, 우리가 체제적으로 이미 우월하다는 것이 판명이 됐는데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느냐.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에 이제 대한 지금 제가 우려를 전달할 얘기를 수밖에 반론을 없습니다. 제기하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헌법 국민을 전문에 사찰했거든요. 국민을 사찰했어요. 사찰. 네. 그럼 국민을 사찰한 것이 과연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리고 유신헌법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나경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보편적인 단어이고요. 자유민주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직장민주주의, 뭐 방송민주주의 얼마든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전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것인데 이 자유주의의 근간은 개인주의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 자체를 보수 정권이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것인데 이것을 그냥 단순한 자유 근데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한 그런 정권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전쟁도요. 6.25 전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6.25 남침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6.25 남침을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어제 국무총리도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그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그 이념 논쟁을 계속할 게 아니라 교과서 문제는 따로 교과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필자들을 다 공개하고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어떤 이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자유가 진절치 않은 자유물이 아니고요. 자유와 평등 중에서 진보는 평등을 강조하는 거고 보수는 자유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 평등, 정의 이 세 가지.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을 규율하는 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하는 국민을 사찰을 하는 정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도청하고 법적으로 의뢰를 해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글씨로만 저희가 강조하고 고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도청하고 저는 이건 아니다. 갑자기 체제의 근본을 얘기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주의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차라리 더 중요한 보편적인 거죠. 단어 민주주의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민주주의 하고 앞에 인민민주주의가 붙으셔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청와대 출근 첫날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었죠. 예.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네. 그 대변인 관두시고 이게 첫 인터뷰 맞습니까? 예, 이제 제가 대변인 그만두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제 첫 줄 일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인터뷰들이 오늘 또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첫 또 인터뷰를 우리 뉴스공장과 함께 하게 돼서 큰 인연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관두면 직접 나오기로 하셨었어요. 직접 안 나오시고 전화만 하시네요. 오늘 첫날 저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전화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번 불러주시면 또 직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안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두시고 나서 첫 인터뷰 때 이제 나오시기로 했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거 그렇고. 본인이 바쁠 때는 안 되고 이제 안 바쁠 때 찾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얘기부터 약간 먼저 해야 되겠네요. 문재인 정부의 그 수석급이죠, 예. 이 일을 하시다가 관두신 첫 번째 주요 인사신데, 우선 해보니까 생각하고 다른 점이 있던가요? 너무 힘들다든가, 근무 강도가 너무 세다, 아니면. 예, 당연히, 그렇죠. 제가 아시다시피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당에서 대변인만 3번을 했었습니다. 예. 원내대변인 2번에 당대변인 1번 했는데,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됐을 때, 그래 좀, 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가자마자 여지없이 그런 기대가 깨지더군요. 우선 첫째로 그 책임감이나 업무 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마디 한 회의 대변인의 실수가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좀 힘들고 긴장의 연속이고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무 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뭐 통상 대변인 생활이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근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근무하는 시간이 긴 것뿐만이 아니라 늘상 이제 뭐 모든 기자분들의 전화를 항상 대기해야 되고 또 저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출근 첫날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해서 회의 분위기까지도 국민에게 다 그 전해서 그 대변인의 브리핑에 회의 분위기까지 녹아들게 해서 전달해야 진짜 이게 국민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김어준님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물집이 많이 잡힌 거 손에. 왜요? 이게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요. 그 모든 회의에 나오는 대통령의 말씀이나 그 발언자들의 참석자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대변인 수첩에 수기로 전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왜요? 아니 요즘 예. 녹음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 기기도 있는데 국정 기록을 위해서 그런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하더라도요. 대변인은 바로 회의가 끝나자마자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녹음을 풀고 정리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첨단 기기들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수기로 적다 보니까 물집이 손에 생기셨어요? 처음에 한 1, 2주일 만에 물집이 생겼고요.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적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적지를 못하면 이 중요한 역사의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때문에 아파도 막 적게 되고 물집이 좀 아무는 시기가 지났더니 이제 그 손가락 그 뼈가 이렇게 막 아픈 시기가 또 오더군요. 그래서 이게 긴장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말 이 힘든 직업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요. 퇴임할 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대변인을 더 하라고 대통령께서 잡으면 하겠냐 그래서 아무리 누가 잡는다고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후임이 김의겸 전 기자인데, 네. 그런 내용 전달해 주셨어요? 예, 그런 거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김의겸 대변인에게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춘추관 출입하는 기자들, 되게 국민들을 대표해서 궁금한 걸 묻고 취재해서 전달하고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 때로는 막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 질문도 많이 하겠지만 그런 거를 잘 국민의 목소리라 질문이다 여기고 그렇게 잘 어떤 대응하기를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물집이라든가 뼈 아픈 거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 그런 게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은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이게 필기에는 아마 익숙해 있을 겁니다. 예. 더 이상은 내 알바이라는, 예. 아유, 필기 잘하겠지 뭐. 이 일화는 언론에 보도돼서 제가 여쭤보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겨울 양복을 사라고 금일봉을 주어서 눈물을 흘렸다. 아유, 예. 이게 가정연편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청와대 공직자 재산공개 마이너스로 꼴찌한 거를 뭐 다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즘에 돈이 없어서 양복을 못 샀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변인 생활이요. 실제로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양복 한 벌 어디 가서 사서 계절 맞춰 입는다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요? 추위가 왔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위가 왔는데, 그래서 그래도 계속 여름 양복 입고 다니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아셨나 봐요. 그래서 불러서 근데 민정수석이 불러서 가슴이 덜컥 하는 거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부르시나 막 두려운 마음으로 갔더니 저에게 여름 양복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그 금일봉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관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니 걱정 말고 받아라 하면서 양복을 사입을 하고 그 금일봉을 주셨는데 그때 아마 저도 워낙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났는데 조국 수석도 제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더군요. 아니 박수현 전 대변인이 눈물을 흘리면 이해가 안 돼. 조국 수석은 왜 운답니까? 글쎄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이한 해석입니다. 결국 죽이셨는데. 아, 그건 조국민 교수에게 물어봐야 될 텐데, 이번 또 인터뷰를 안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걸 아실 텐데, 뭐 굳이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담을. 돈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아가지고. 아까워서 그랬는데. 예. 자, 아직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으셨죠? 지금 제가 이 인터뷰를 도로 옆 차 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가 오늘 충남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충남도청으로. 그렇군요. 거기 가서 네. 출마 선언을 하실 텐데, 출마 네. 선언을 하시고 나면 저희의 야박한 인터뷰를 이제 겪으실 텐데, 아직은 출마 선언 직전이라, 네. 전직 대변인으로서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생활 정리하는 인터뷰니까 이렇게 그래도 살살 해주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직접 이렇게 수행하신 적은 없죠? 이 청와대 대변인 이전에는. 예. 저 19대 국회의원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요. 네. 대표하실 때 또 제가 뭐 전략홍보본부장이나 뭐 이런 당직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볼 기회는 있었지만 이 대변인처럼 하루 종일 거의 뭐 저 보좌관처럼 수행하는 대변인식으로 이렇게 모셔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직접 곁에서 일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청와대 수석들, 참모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 일관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던 그 문재인 예를 들어서 대표 맞아?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저희들끼리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은 실용적 지도자다 이런 결론에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선한 리더십을 가진 분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선한 리더십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선한 리더십은 참모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청해주는 그런 그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은 뭐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정의 중요한 의제들을 빨리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청하되 결단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 좀 8개월 동안 일관되게 지켜보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 이런 것들은 주저없이 본인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뭐 진보 개혁적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우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그런 결단도 빠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곁에서 본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던 놀라운 점입니다. 결단이 빠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 결단이 빠르다. 한 가지 예를 한번 예를 간단히 들어주세요. 들어보면요. 지난번에 뭐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깜짝들 놀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잔여기 4기, 발사대 4기를 바로 배치를 하는 것을 그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밤중에 NSC가 열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사드 잔여기 배치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외교안보 라인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 외교 문제가 더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제안을 하니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치를 이 회의 결과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브리핑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우선 배치하는 것 그 문제도 굉장히 전격적으로 본인 결단을 하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브리핑 역시도 본인이 다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바꾸어서 브리핑을 하라라고 하실 만큼 아주 단호하고 그런 결단을 보여주신 사례가 여러 차례 있고요. 수능만 해도 연기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현지에 급한 김부겸 장관의 현지 상황 파악 보고를 받고 그 엄청난 일을 바로 결단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실용적 그리고 결단 이런 표현을 그런 지도자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하기에 참모들이 전혀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는 거론하고 있는 자리니까요. 대통령이 사실은. 예, 때로는 그런 결단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대변인 관두는 걸 과감하게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충남도지사 출마는 워낙 생각하셨던 바입니까? 아니면은 대변인이 예, 너무 저는- 힘들어가지고 핑계를 나오신 거예요? 아마 뒤였으면 뒤쪽에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뭐 이런 도지사가 되겠다라고는 그런 정치 일정을 그려보거나 상상해 본 적은 없지만요. 정치가 뭐 그렇게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 길을 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자세하게 좀 도민께 드릴 계획이고요. 어쨌든 청와대를 대변인을 그만두고 나오게 된 것은 어떤 느낌이냐, 시원섭섭하다가 보통 이야기겠지만 정말 섭섭하기보다는 시원합니다. 그만큼 경무였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연결이라, 여기까지만 네. 하고요. 네. 출마 선언하시고 나서는 이제 경쟁자, 지원자의 한 사람으로 저희가 모셔서 또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검증 인터뷰는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